저희가 이 판타지 영화나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와,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순수한 창작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들이 많죠. 대표적인 영화나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반지의 제왕이나 왕좌의 게임 같은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중세 유럽사에서 굉장히 많은 모티브를 가져왔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왕좌의 게임을 볼 때 이거는 완전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사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뭐 군데군데 이제 모티프들이 있는데 사실 인간은 창조 활동을 많이 하긴 하지만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간달프가 죽었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장면, 백마법사가 된 장면, 부활, 예수의 부활에 비견될 만한 그런 장면이었고, 그다음에 뭐 프로도가 반지를 불구덩이에 던지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장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예수의 모습이 연상된다든가.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2편 왕의 귀환에 보면 미나스티리스 전투 공성전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1683년 그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진 비엔나 공성전이 저런 모습이었겠다라고 약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뭐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1683년 비엔나 공성전 때 거의 무너져가던 이제 비엔나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에서 비엔나를 구한 게 얀 소비에스키라고 하는 폴란드 왕이 원군을 끌고 쫙 와갖고서 배후를 공격하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그 로한의 그렇죠. 로한하고 이제 아라곤이 위기에 빠진 미나스티리스를 이제 구원하러 딱 산 위에서 언덕에서. 네, 언덕에서 쫙 내려오잖아요. 그냥 저걸 그냥 갖다 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니벨룽의 노래에서도 많이 나온 적이 훈족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 왜 이집트랑 전차전 하는 것도 그것도 카데시 전투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아마 엑소더스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애초부터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영화화 시킨 거죠. 이제 그 영화에서 제작진이 채택한 가설은 모세가 람세스 2세 시대 때의 인물이다라는 어떤 가설을 가지고서 이제 만들었는데 뭐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면 고증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전투를 이제 그리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히타이트나 이집트 그 두 대국이 싸운 그 공간일 수 없는 공간에서 싸우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소설에서 뭐 나중에 영화도 나오긴 했는데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게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역사에서 이렇카더라 하는 것들을 쫙 모아갖고서 기가 막힌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한때 다빈치 코드 나오고 나서는 파리에서 소설책 들고 다니면서 소설에 나온 뭐 생수일피 성당 바닥에 있는 그 찾으러 다니고 하는 이런 코스들도 있고 그거 하는 미국인들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저희 얘기하다가 이제 잠깐 언급이 안 됐는데 저희 그 왕좌의 게임 진짜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이 왕좌의 게임을 정말 작가 본인도 15세기 잉글랜드에서 이제 벌어졌었던 그 장미 전쟁이 주된 모티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거 말고도 뭐 설정들이 너무나 많은 그 영국 역사와 이제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웨스트로스의 7왕국 같은 경우도 중세시대 잉글랜드에 있었던 7개의 왕국, 뭐 노썸브리아, 뭐 웨식스, 에식스 이런 어떤 국가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만들었고 또 이제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왕좌의 게임을 보면은 저기 북쪽에 더 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있죠. 그 장벽 역시도 이제 서기 2세기에 그 브리튼 섬이 로마 제국의 영토였을 때 이제 세웠었던 하드리아누스 장벽을 이제 모티브로 했었죠. 그리고 거기 이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동편에 더 월의 동편에 이제 카스 블랙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요새가 있는데 이 요새 역시도 실제로 지금 잉글랜드 가장 북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뉴카슬을 모티브로 한 또 그런 또 설정이다. 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여무려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또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한 20년 됐는데요. 이연걸이라는 배우 아시죠? 황비용 이연걸. 그 사람이 영웅이라는 영화를 찍었었어요. 그게 진시황 암살 사건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영화 맷 데이먼 나온 그레이트 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틀어놓으면 공부가 잘 돼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중국에서 와서 도와주고 중국에 감탄을 하고 완전히 그 중뽕이죠. 게다가 북방에 있는 오랑캐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다 괴수로 등장하거든요. 사실 보면 실제로 유머는 중국에서 이만 용적들을 묘사할 때는 다 벌레 같은 것을 묘사했잖아요. 야, 그걸 보고 학생들이 이제 역사를 배우면 어떻겠습니까? 영화가 재미있으면 되는데 영화가 재미도 없고 왜곡이 심하고 또 하나가 이제 성령이 나온
그 드래곤 워리언가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실제 역사에 기반한 건데 로마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파르티아라는 전쟁을 한 카레 전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라진 일파가 흘러서 중국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 부대가 중국에 있었다. 사실 이게 진짜 유사 역사 계통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주장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리치엔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던 실제로 사람들이 되게 서양인 닮았어요. 로마인들. 근데 그분들은 로마인뿐 아니라 우즈벡과도 많거든요. 그렇죠. 중앙아시아 가면 다 로마인들이에요. 타지키스탄 더 많아요. 이란 계통 사람들이 예, 많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막 해서 이제 중국의 어떠한 그 판타지에다가 섞어가지고 가는데 중국의 위대함을 하는 거는 전 이해하죠. 중국 영화는 그런데 일단은 성룡까지 나왔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또 그 영화가 2편이 또 개봉했었고 듄 같은 경우도 실제 뭐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거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듄을 보다 보면은 뭔가 역사적인 모티브가 무엇인 것 같다라고 느낌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듄의 세계관 자체도 이게 아마 이제 보신 분들 뭐 소설을 읽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뭐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귀족들이 있는데 그 귀족들이 거의 봉건 귀족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약간 그 중세 유럽에 있었던 신성로마 제국이랑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또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그 프레멘 유목민족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토리상 한 가문의 자제가 자기 가문이 이제요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제 쫓겨났다가 이 유목민족들을 규합시켜가지고 다시 뭔가 권력을 되찾는다 뭐 이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그 프레멘이라고 하는 유목민족 집단은 정말 서구인들한테 어떤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었고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었던 실제 이제 아랍이나 북아프리카에 살던 그 유목민들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서 설정이 된 것처럼 의상도 되게 베두인하고 맞아요. 비슷한 예, 베두인들을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등장하는 주요한 매체가 스파이스잖아요. 스파이스. 이 듄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파이스라고 하는 이 광물이 그 두 가지 정도 현실 세계에서의 자원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진짜로 향신료이고요. 두 번째는 석유. 듄에서 보면 스파이스가 우주선을 돌리는 자원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듄을 이제 찬찬히 여러 차례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역사적인 모티브들이 조금 발견이 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회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인생 자체가 사회가 좀 판타지 같아가지고 따로 판타지를 안 보게 되긴 하는데 강 교수님이 얘기한 유사과학, 유사역사 할 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유사과학이니까 비슷한 건가요? 아니, 사이비, 가짜, 거짓. 원래는 사이비인데 이게 사이비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서 너무 어감이 강하다 보니까 약간 완화시켜서 유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가짜 역사 이렇게 정도 표현하면 되셨나요? 또 이제 점잖게 또 얼터네이티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체 역사. 어쨌든 한마디로 가짜다. 대체 역사도 이게 언뜻 한자를 잘못 쓰면 어감이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대안적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말할 때 대체 역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단어 들어가면은 재미로는 보는데 절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거를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순간 본인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이제 믿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왕자의 게임이나 뭐 드래곤 워리어 뭐 이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드래곤이 용이 역사상 모든 전 세계의 역사에 다 나와요. 원래 동양에선 용은 신비하고 우리를 돕고 막 약간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었다면 서양에서는 용은 우리를 괴롭히고 나쁘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마 서양에서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용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했던 게 그 피터 폴 앤 메리가 부른 파프 더 매직 드래곤인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서양에서는 세인 조지가 그 칼로 죽이는 장면 있잖아요. 긴 창으로 그런 동상도 있고 용은 그렇게 좋은 동물은 아니고. 그 드래곤 슬레이어라는 단어가 있는 게 그 사냥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용피를 뒤집었으면 천하무적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독일 신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용 하나만 가지고도 이 고고학자가 또 이거 한 챕터를 해도 될 정도로 많긴 한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용 자체를 가장 일찍부터 숭배했던 중국입니다. 그게 만주 서쪽에 있는 사해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차하이 거기는 7,000년 전인데 이미 바닥에 돌로 만든 용 형상이 나오고 또 중국 내부에서도요. 서수파라고 하는 유적 보면 이게요. 사람이 묻혀 있으면 한쪽은 용, 한쪽은 호랑이의 모습 그런 것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 용이냐 아니면 이렇게 고고학자도 용이 뭔지 아니까 이렇게 발굴하다가 적당하게 모양을 만들었냐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전에 우리 고곡도 일종의 용의 일종이라고 해서 홍사문화도 옥이 많거든요. 가장 큰 논란이 겁니다. 우리가 누가 공룡을 봤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사냥을 하고 많이 먹기 때문에 뼈를 되게 많이 잘 알 거란 말이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았겠죠. 우연히 공룡의 화석들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상상력에 더해줄 수 있다. 이런 전설적인 큰 동물이 있구나. 실제로 보면 노출된 데 공룡 화석
화석들이 꽤 있으니까 그걸 보고는 그게 이제 과거에 뱀 형상으로 된 것들이 구석기 시대 때 이미 나오거든요. 뱀은 땅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듯한 이 연상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마뱀과 몇 가지가 섞여가지고 용이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동서양 전 세계의 용의 이미지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격화된 그러한 뱀의 모양은 저도 뭐가 답인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중국식의 용의 그 모티브가 퍼져 나가거든요. 고고학 유물로 보면은 그게 중국과의 교류와 비례해요. 근데 이게 사실 중국이랑 약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용의 이미지도 고대 이집트에서 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중국식의 용과 서양식의 용은 저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양식의 용은 약간 도마뱀 같은 모습이 조금 더 강하고 다리가 있잖아요. 거의.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식의 용은 길다란 뱀 같은 다리가 짧고 날개가 없는데 날아다니잖아요. 서양식의 용은 몸뚱아리가 크고 입에서 브레쉬를 뿜고 날개가 크게 달린 이 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최종 빌런이에요. 그러니까 아포피스나 아페비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태양신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이제 거대한 뱀으로 그려지는데, 평상시 아포피스는 이제 커다란 뱀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근데 종종 아포피스가 변신을 하는데 그 변신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뱀은 뱀인데 다리가 달려 있고요, 커다란 날개가 달려 있어요. 또 여기서 이 아포피스는 가장 부정적인 의미의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죠. 이런 어떤 용이 부정적인 의미를 띠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는 약간 고대 이집트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 서구권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이 보면은 중국에서 7km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스키타이, 사카인들이죠. 유목민들. 그 사람들의 그 황금 장식이 나오는데 특징이 동물로 화려하게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용을 타고 화살을 쏘면서 용이 불을 뿜고 있어요. 황금에 새겼는데 전체가 다 이 초원 사람들의 것인데 거기에 결합이 된 겁니다. 아마 이제 용을 자신들이 믿는 이방신으로 하나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걸 보면 든 생각이 용이 말에 결합이 돼요. 그리고 그 전부터 원래 독수리하고 말이 결합한 그러한 그리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거든요. 서양에서 본다면은 그들을 침략하는 이민족들은 그와 같은 날개 달리고 용 형상에 있는 그 토템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악마화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직은 이제 뭐 논문을 발표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강 교수님 논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와닿는 논문인 게, 용을 숭배하고 용을 우리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이 서양을 침공했어. 그들은 당연히 이건 악마지. 그러니까 용은 무섭지. 그렇죠. 게다가 이게 이제 중국 용이 아니라 말을 타고 날개가 달려있는 말의 형상이 결합이 돼가지고 보면 그 형상이 제가 알고 있는 서양에서 보는 그러한 용과 좀 많이 닮아 보여서 혹시라도 뭐 틀릴 수 있습니다. 더 조사해 보면은요. 약간 이 드래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겠네요. 이게 공격한 쪽은 나쁜 쪽, 그리고 밀려난 쪽은 이건 우리 좋은 수호신, 막 이렇게 형상화돼가는 과정이. 그게 제가 많이 비유를 드는 게, 우리가 보는 동물적으로 신화를 표현하는데 저 옛날에 보는 프로야구 보면은 이랬거든요. 얘네 그 가판대에 신문 기사에 접혀 있으면 그 위에 자극적인 기사가 딱 떠요. 그러면 어떻게 뜨냐면 이제 호랑이들 웅담 먹으러 광주로 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독수리 사자만 보면은 날개 내려이면 몇천 년 뒤에 발견하면 이게 동물들을 싸움 붙였나? 뭐 동물의 왕국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각 문화권이 서로를 배타적으로 보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역사 속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께 최고야 이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아시아 쪽에서는 와 만리장성이 뭐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중국 쪽에서는 이집트 뭐 말할 것도 없죠. 피라미드 얘기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중동 페르시아 쪽에서는 신전, 굉장히 교수님 좋아하시는 페르세폴리스가 대표적인 어떤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아름답죠. 근데 폐허가 돼서 그러죠. 폐허가 좀 됐지만.